네, 안녕하세요. 이 이른 아침부터 이렇게 꽉 찰 줄 몰랐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저는 AWS 사업개발 담당하고 있는 김선수입니다. 그 아침에 제가 이렇게 발표드릴 주제는 인공지능 기계학습 기반의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과 국내의 주요 사례를 기반으로 여러분께서 많은 인사이트를 얻어가실 수 있는 자리를 마련을 했습니다. 오늘 같이 발표드릴 고객사는 SK텔레콤과 KB국민은행에서도 같이 발표를 해주실 예정입니다. 자, 목차는 다음과 같고요. 혹시 이 사진이 어떤 행사인지 아시는 분 계시나요? 혹시 손 잠깐 들어보실래요? 아직은 잘 모르시는 것 같습니다. 네. 이 행사는 지금 보시면은 저희 창립자이자 그 CEO인 그 제프 베조스 보이시고 개 로봇 보이시죠? 그리고 이렇게 잠자리 로봇 보입니다. 그 다음에 우주선 보이고 우주복이 보이는데요. 이 행사는 그 마스 컨퍼런스라는 행사예요. 그래서 마스 컨퍼런스 작년과 올해 그 사진들을 이렇게 캡처를 한 건데요. 이 마스 컨퍼런스는 그 제프 베조스가 2016년부터 이제 각 어떤 기술들의 전문가들을 모여가지고 이렇게 초빙을 해서 2박 3일 정도 컨퍼런스를 하는 그런 행사입니다. 그런 행사에서 찍었던 사진들을 제가 잠깐 올려놨는데요. 이 마스 컨퍼런스의 그 줄임말이 사실 머신러닝, 오토메이션, 로보틱스 그리고 우주 탐사 이 네 가지 그 단어의 앞자만 이렇게 따왔어요. 그래서 마스 컨퍼런스의 가장 첫 번째 있는 게 즉 머신러닝, 기계학습이죠. 그만큼 중요하게 생각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자, 그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을 조금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요. 그 많은 분들이 뭐 여러 가지 정의를 하지만 제가 봤던 거에서 좀 적합한 정의를 조금 말씀드려보려고 해요.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의 적합한 정의라고 제가 생각했던 게 디지털 기술을 기반으로 경영, 그 회사의 어떤 기업 전반의 그 뭐 조직이라든지 프로세스라든지 어떤 비즈니스 모델 전반에 거친 모든 것들을 바꾸는 일종의 경영 전략이다라는 그런 정의가 있더라고요. 실제로 그 디지털 최신 기술들을 기반으로 애자일한 문화하고 어떤 빠른 혁신 그리고 또 빨리 실패하고 뭔가 새로운 걸 개발하는 그런 어떤 디지털 기업들이 지금 시장을 잠식을 해가고 있죠. 그래서 기존의 어떤 전통적인 강자들이 만들어 놓은 그 시장들을 뭐 이렇게 파괴를 하면서 거의 시장을 잠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그 잠식하는 그런 비중들은 점점점 늘어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어요. 많은 기업들이 어려움에 빠져 있습니다. 첫 번째로 뭔가 예전에는 뭐 싸게 뭔가 잘 만들고 많이 팔면 됐던 그런 시절은 이미 지났고요. 그리고 여전히 저희가 뭐 내부적으로 프로세스 뭔가 잘 만들고 열심히 만들었던 것들이 뭔가 아직도 좀 비효율적인 부분들이 여전히 많이 발생을 하고 있죠. 그리고 고객들이 저희가 생산자들이 공급자들이 고객들한테 제공을 했을 때 그 고객들이 어떻게 쓰는지 그리고 뭘 좋아하는지 그리고 뭘 불편하고 뭐가 뭐 필요 없는지 이런 것들을 아직도 여전히 모르는 생산자들이 되게 많아요. 근데 많은 그런 뭐 데이터를 수집하고 저장하고 분석하고 이것을 어떤 지능화하는 그런 기술들이 굉장히 빠르게 발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그 발전되는 기술을 기반으로 많은 기업들이 어떤 새로운 신사업을 개발하거나 어떤 기존에 있는 것들 비즈니스를 차별화하거나 하는 형태로 좀 노력도 하기도 하고 또 하나 측면으로는 내부 효율성을 정말 극대화시키는 방향으로 많은 변화들을 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실제로 그래서 많은 그런 회사들이 고객 경험들을 뭔가 이제 혁신을 함으로써 경쟁사 대비 뭔가 우위에 있으려고 굉장히 노력을 하고 계세요. 이걸 기반으로 신사업을 추진하고 뭔가 사업 차별화, 뭐 제품의 어떤 서비스의 차별화를 굉장히 노력을 하고 있죠. 또한 의사결정과 어떤 비즈니스 운영 측면에서 이 모든 그 비효율적인 그 요소들을 계속 제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자동화하고 지능화함으로써 내부 효율성을 증대를 하고 있는데 실제로 저희가 이제 자료를 좀 보니까 그 IDC 그 보고서에 따르면은 지금 그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으로 이니셔티브를 추진하고 있는 대부분의 그러니까 40% 가까이는 이미 인공지능 기술을 기반으로 하는 그런 상황이다라는 그런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자, 아마존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마존도 아마존 고와 같은 그런 어떤 새로운 그런 그 서비스와 비즈니스를 끊임없이 선보이고 있죠.
그래서 그런 걸 기반으로 고객 경험을 차별화하고 고객이 원하는 것, 고객이 뭔가 더 누리고 싶어하는 것들을 저희는 계속 제공을 하고 있고요. 또한 아마존 풀필먼트 센터는 굉장히 지금 벤치마킹 요소로 되게 지금 관심을 받고 있는데, 아마존 풀필먼트 센터에서 로봇을 이용해서 자동화하는 부분, 그리고 어떤 경로 예측이라든지 어떤 물류 예측하는 부분을 통해서 정말 그 내부 효율성을 지금 극대화하는 방향으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 두 가지 모두 예를 들어서 왼쪽에 있는 아마존 고 같은 경우에는 딥러닝 영상 인식 기반으로 어떤 사람이 들어갔을 때 그 사람이 어디를 가서 뭘 집어와서 최종적으로 어떤 걸 가져갔는지를 자동적으로 이게 알아보게 되고요. 그러니까 인식하게 되고요. 아마존 풀필먼트 센터에서는 주문과 동시에 이제 그 어디에 지금 제품이 놓여졌으니까 이제 어떤 경로로 이제 그 포장을 해서 물류를 배송을 하기 위한 준비들을 하는 그런 그런 로직들이 돌아가게 됩니다. 이 모든 것들이 다 인공지능 기술 기반으로 클라우드 위에서 돌아가면서 이루어지고 있는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그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 정말 요즘에 빨라지고 있는데, 그거의 지금 핵심 요인이 조금 구조적 요인은 한 두 가지 정도 말씀드리려고 해요. 하나는 기존에는 생산자하고 공급자가 잘못 말씀드렸어요. 공급자하고 소비자가 연결되기가 쉽지 않았죠. 그래서 뭐 제품 팔고 뭐 끝나는 경우가 대부분 많았고, 하지만 이제는 공급자하고 그 소비자가 연결이 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소비자가 어떻게 썼는지, 어떤 반응들을 보이는지 실시간으로 수집이 가능한 그런 체계들이 점점 좀 갖춰지게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그 공급자의 직원들까지도 그 소비자와 연결하는 그런 채널들이 굉장히 많이 확대가 되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한 가지 앞에서 말씀드렸던 거는 이제 커넥티드 어떤 월드라고 어떤 그 연결된 체계라고 좀 말씀을 드린다면, 두 번째는 데이터예요. 그로 인해서 생기는 데이터를 가지고 지속적으로 이제 그 고객이 어떻게 쓰는지, 제품을 어떻게 쓰는지를 알게 되고, 그걸 기반으로 데이터 분석하고 어떤 자동화하고, 그 다음에 그 제품이나 서비스를 개선하고, 그걸 기반으로 다시 또 데이터를 더 모으게 되고, 이렇게 되면 결국엔 데이터는 더 모이게 되고, 데이터가 더 모인 걸 가지고 인공지능과 기계학습의 성능들을 올릴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일종의 선순환 체계가 계속 도는 거죠. 실제로 그 데이터가 쌓이면 쌓일수록 예전에 기존의 전형적인 그런 러닝 알고리즘에 비해서 지금의 이제 새로 나온 딥러닝 알고리즘이라든지 기계학습 알고리즘들은 성능이 지속적으로 올라간다는 그런 연구 결과들이 계속적으로 발표가 되고 있습니다. 이 오른쪽에 보이는 그 그래프는 굉장히 유명한 그래프예요. 이 그래프 이후에도 새로운 버전들이 계속 나오고 있죠. 자, 그 데이터를 한 번 더 말씀드리려고 해요. 데이터가 일단 확보가 되면 일단 우리 고객들이 어떻게 쓰는지를 알게 됩니다. 무엇이 일어났는지, 그리고 예를 들어서 제가 자동차 사례를 한번 얘기 드려볼게요. 자동차 같은 경우에는 판매하기 전에는 예를 들어 시험차 뭐 10대, 20대, 10대가 아닐 수도 있어요. 워낙 비싸기 때문에 시험차는 그런 차들을 몰고 이제 시뮬레이션을 하는 거죠. 고객들이 어떻게 탈 것이다, 이렇게 가정을 하고 이제 테스트를 하지만, 실제로 이걸 판매한 순간부터는 몇만 대, 몇십만 대가 이제 팔리는 거예요. 그때부터 고객이 실제로 정말 어떻게 쓰는지, 우리가 생각했던 것처럼 쓰는 건지 아닌지를 알게 되고, 그 다음에는 이제 이 운행 패턴이 어떻게 생기는지, 그리고 어떤 뭐 고장 코드나 이런 것들이 어느 상황에 일어났는지를 알게 되는 거죠. 이 다음에는 어떻게 발전하겠습니까? 그 다음에는 그러면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 새로운 서비스를 제공할 것인지, 아니면 예측하는 서비스를 제공할 것인지를 일찍으로 발전이 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대부분의 기업들이 이 두 번째 단계에서 지금 머물러 있는 경우가 많을 거예요. 두 번째까지 안 간 경우도 많이 있을 거고요. 그래서 세 번째, 네 번째로 가기 위한 그런 여러 가지 노력들을 하고 있는데, 얼마나 누가 빨리 가느냐에 따라서 경쟁력이 달라진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마존은 20년 넘게 인공지능 기반으로 비즈니스 혁신 중에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물류센터 뿐만이 아니라 뭐 아마존 알렉사 에코, 스피커, 그리고 아마존 고 같은 기술도 있고요. 또 아마존닷컴의 개인화 추천 서비스를 기반으로 저희가 매출을 굉장히 많이 올렸다는 그런 사실도 많이 발표가 된 사례가 있죠. 자, AWS 미션입니다. 모든 개발자와 모든 데이터 사이언티스트가 기계학습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게 하는 게 저희의 미션입니다. 이렇게 하려면 결국에는 쉽게 말해서 서비스를 쉽게 간단하게 쓸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저희의 이 미션을 기반으로 저희는
그 어느 회사보다도 가장 넓고 가장 깊은 그런 인공지능 기계학습 서비스를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이 아이콘 하나하나가 다 지금 서비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으세요. 그래서 제가 이거를 오늘 다 설명드리는 시간은 아니고요. 이 세 가지의 그 레이어로 지금 저희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을 때 이 세 가지 레이어에서 국내외 대표 사례가 어떤 것인가를 좀 설명을 드리고 그걸 기반으로 좀 아이디어를 많이 얻어가시는 방향으로 저희가 오늘 시간을 좀 마련을 했습니다. 여기서 특히나 저기 표시된 부분은 작년 말에 새롭게 또 저희가 추가했던 서비스이죠. 자, AWS는 저희가 이 커스터머 obsession이라는 그 고객 지향적인 그런 철학에 따라서 거의 90% 이상은 모든 다 이제 고객이 필요로 하는 그런 피드백을 기반으로 저희가 만들었고요. 그리고 작년만 해도 200개 이상의 서비스들을 내놓은 사례가 있습니다. 그리고 깊이와 넓이는 말씀드렸고 다양한 프레임워크를 제공을 하고 클라우드가 저희의 리더 업체이기 때문에 보안과 분석 기능에 있어서는 굉장히 다양한 기능들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이미 10,000개가 넘는 고객사들이 저희 그 AI, ML, 그러니까 기계학습, 인공지능 서비스를 쓰고 계세요. 그리고 실제로 클라우드 딥러닝 프로젝트의 82% 가까이는 AWS에서 운영이 되고 있고요. 그 많은 분들이 가지고 있는 선입견과는 좀 다르게 클라우드 기반의 텐서플로우 프로젝트의 85%는 이미 AWS에서 운영이 되고 있다는 그 조사 결과도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딥러닝 벤치마크에서도 선두를 차지를 하고 있고요. 여기 계시는 그 많은 고객들, 여기 보시면은 정말 전 산업군에 걸치는 글로벌 기업들이 저희의 인공지능 기계학습 서비스를 사용을 하고 계십니다. 제가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다 하나하나 설명을 못 드리고요. 너무 많기 때문에 이 아래서부터 위에까지 3개 레이어 기반으로 대표적인 사례들을 소개를 드릴 예정이에요. 근데 아래에 있는 거는 ML 프레임워크 인프라인데요. 이거는 데이터가 충분히 있고 데이터 사이언티스트가 충분히 있는 상태에서 직접적으로 모든 걸 다 구축하고 학습시키고 배포하고 싶은 고객에 적합한 서비스입니다. 그리고 가운데 있는 서비스는 데이터는 있는데 뭔가 좀 세팅하는 거나 관리하는 게 귀찮다. 그리고 너무 이게 비효율적인 것 같다라는 고객들을 위해서 만든 아마존 세이지 메이커라는 그런 ML 플랫폼 서비스가 있고요. 그리고 맨 위에 있는 서비스들은 주로 이 비전 그리고 어떤 스피치 관련된 서비스들인데 직접 모델을 학습하고 구축하기가 싫다. 그런 고객들을 위해서 저희가 API 콜 형태로 쓸 수 있는 다양한 그런 인공지능 서비스들을 저희가 제공을 드리고 있습니다. 자, 첫 번째로 말씀드리는 게 ML 프레임워크 인프라 활용 부분부터 말씀드리려고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3가지 레이어에서 하나 정도 첫 번째 거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ML 프레임워크는 방금 말씀드린 대로 모든 걸 다 하고 싶을 때 머신러닝 엔지니어가 충분히 있으시고 데이터 사이언티스트도 있으시고 정말 그 어떤 클라우드를 다루는 게 정말 너무나 자연스럽다. 이런 고객들은 이거 직접 다 하시는 그런 고객들이 있으십니다. 특히 그 P3 인스턴스, P3D 인스턴스를 쓰면 기존에 있는 GPU 인스턴스보다 훨씬 더 높은, 그러니까 빠른 그런 성능들을 보일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이런 그 고성능 인스턴스를 쓰게 되면은 거의 이제 4K 이상의 그런 이미지들을 대용량 이미지들을 어떤 편집한다라든지 분석한다라든지 그리고 어떤 고용량의 디지털 맵들을 처리하는데 굉장히 용이한 그런 인스턴스가 확보가 되는 거죠. 실제로 국외 사례를 조금 하나 말씀드리면은 그 도요타 리서치 인스티튜트라는 그런 기관이 있어요. 이게 도요타가 실리콘밸리에 2015년에 만든 연구 기관입니다. 이 연구 기관은 인공지능 그리고 자율주행을 주로 연구를 하는 기관이에요. 이 기관에서 자율주행 소프트웨어 연구 개발에 이제 저희 P3 인스턴스를 활용을 해서 모델 학습 시간을 75% 이상 줄였다라고 외부에 직접 발표를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1.마일 그런 데이터를 목표로 학습 그 데이터를 기반으로 클라우드 기반으로 이제 자율주행 시뮬레이터를 구축을 하고 있는 사례가 있습니다. 그 다음 사례는 제가 이제 국내 사례, 국외 사례 하나씩 좀 대표적으로 말씀드리면서 진행을 하고 있어요. 그래도 50분이 꽉 차겠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국내 사례로 SK텔레콤 사례를 조금 소개를 드리려고 해요. 오늘 직접 발표를 해주실 건데요. 참고로 정진환 팀장님이 발표를 해주시기로 돼 있었는데 그 갑작스러운 그 빈부상으로 인해서 저희 그 같은 팀에서 근무를 하시는 박지영 매니저님께서 발표를 해주실 예정입니다. 네,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지금 소개받은 SK텔레콤 퍼스널라이즈드 미디어 개발팀의 박지영입니다. 제가 부득이하게 팀장님 대신에 발표하게 돼서 좀 양해의 말씀 먼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 SK텔레콤은 2G, 3G, 4G에서 최고의 이동통신 회사입니다.
그리고 5G로 진화하는 지금도 최고의 통신 회사입니다. 하지만 최근 SK텔레콤의 사업을 보면 T맵, 자율주행과 같은 모빌리티, 그리고 IoT, 보안, 커머스, 미디어와 같은 다양한 사업을 진행하고 있어 더 이상 단순 이동통신 회사가 아닌 종합 ICT 회사입니다. 오늘은 이 중에서 미디어에 관해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미디어는 이제 생활입니다. 수많은 컨텐츠가 있고 안전된 통신 인프라를 통해 소비자는 언제 어디서든 미디어를 즐길 수 있으며 또한 다양한 활발히 콘텐츠를 생산하고 있습니다. SK텔레콤 역시 BTV 옥수수 플로를 통해 고품질 미디어를 소비자에게 제공하고 있으며 소비자가 무엇을 원할지 관심 있게 지켜보고 있고 안정된 통신 인프라를 통해 마치 로컬에서 재생하듯 쾌적하게 콘텐츠를 전송하고 있습니다. 과거에 우리는 어떻게 전송하는지 주로 관심을 가지고 있었고 사용자가 무엇을 원하는지보다는 어떻게 빠르고 안전하게 전송하는 데 큰 관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최근에는 소비자들이 무엇을 원하고 있는지 주의 깊게 살펴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소비자들에게 연결해놓은 콘텐츠 수가 너무나도 많기 때문입니다. 개개인의 미디어 소비 속도보다 생산 속도가 월등하게 빠른 시대가 왔습니다. 과거에는 수많은 콘텐츠를 준비하고 쾌적한 네트워크 환경을 제공하며 충분했지만 이제는 그 콘텐츠를 소비자에게 잘 연결하지 못하면 그간의 노력이 반감될 수 있는 시대입니다. 과거에는 이런 노력은 신규 차트, 인기 차트 등으로 충분히 가능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수많은 신규 콘텐츠가 있고 사용자도 획일적인 소비를 하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카테고리나 검색으로 이를 다 커버하기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사용자는 즐기기 위해 미디어 감상을 하지 정보 검색을 목적으로 하지 않기 때문에 즐길 만한 미디어를 찾기 위해 하나하나 검색하는 것은 너무나 피곤한 일입니다. 힐링을 위해 미디어를 감상하는데 검색은 피곤을 유발하기 때문입니다. 사실 제일 좋은 점은 분야에 이제 정통한 전문자가 하나하나 편성하여 큐레이션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전문가는 나만을 위해 일하지 않기 때문에 나의 독특한 취향을 반영하기 어렵다는 한계가 있습니다. 전문가는 소수이고 나를 위해 콘텐츠를 편성하는 데는 많은 비용이 듭니다. 하지만 이 부분은 매우 중요합니다. 전문가가 편성하는 콘텐츠 목록은 매우 품질이 좋지만 나를 위해 일을 하지 않는다는 것이 문제인데 만약 전문가가 소비자의 수만큼 있다면 매우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전문가의 역할을 하는 일종의 인공지능 미디어 나침판을 사용자에게 제공하려고 합니다. 이 나침반은 전문가의 역량을 가지고 사용자가 원하는 취향을 정확히 파악하여 사용자가 즐길 만한 콘텐츠를 제공하게 합니다. 마치 캐리비안 해적의 잭 스페로가 갈 곳을 잃었을 때 나침반을 보고 길을 찾듯이 저희는 이 나침반과 같은 개인화 추천을 하려고 합니다. 이미 SK텔레콤은 다양한 미디어 서비스에 개인화 추천을 적용하고 있고 발전시켜 나가고 있습니다. 먼저 옥수수를 살펴보면 옥수수를 처음 실행시켰을 때 만나는 홈화면은 개인화되어 있습니다. 사용자의 시청 이력을 분석해서 사용자의 취향에 맞는 재생 목록을 구성한 후 홈화면을 통해 사용자에게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각 영화에는 키워드가 태깅되어 있는데 이 키워드는 콘텐츠를 나타내는 메타 정보 그리고 줄거리 정보에서 자동으로 추출되고 있으며 이 추출된 키워드를 기반으로 유사한 영화를 추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음악입니다. 음악은 영화보다 수가 매우 많을 뿐만 아니라 검색도 쉽지가 않습니다. 보고서에 따르면 서비스되고 있는 전체 음악의 1%만 사용자들에게 들려지고 있으며 99%는 존재조차 모른다고 합니다. 즉 인기곡, 인기 가수, 인기 작곡자 위주로 소비가 편중되어 있고 잘 덜 알려져 있지만 좋은 음악을 하는 많은 가수들은 기회조차 잊지 못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개인화 추천을 위해 그 개인의 성향에 맞는 음악을 추천하여 개인의 음악을 추천하는 개인의 이제 소비 편의를 높이고 또한 숨어 있고 잘 알려지지 않은 음악을 추천하여 음악 생태계를 활성화하는 사회적 가치 둘 다를 추구하고자 합니다. BTV 추천은 옥수수 추천과 유사합니다. 하지만 개개인이 식별되지 않은 가족이라는 점과 그 실시간 채널이 추천돼야 된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또한 IPTV는 리모컨으로 탐색과 재생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사용자가 리모컨을 누르는 횟수를 줄여야 된다는 점도 주요 고려 요소입니다. 그 외에도 저희는 다양한 미디어 개인화 추천 서비스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런 추천 서비스를 미디어 서비스에 이제 적용하기 위해 저희는 이제 다양한 기술을 개발했는데요. 그 기술을 잘 통합하여 플랫폼을 만들었습니다. 저희는 이 플랫폼에 컴패스라고 이름을 붙였습니다. 다음은 컴패스의 블록 구조입니다. 컴패스는 사용자의 행위, 아이템의 속성, 환경 정보, 웹상의 정보를 종합하여 추천 결과를 생성합니다. 첫 번째 기술 그룹은 콘텐츠 베이스드 필터링입니다. CBF는 아이템의 속성을 기반으로 유사한 아이템을 추천하는 기술로 앞서 설명드린 키워드 추천과 유사음원 추천이 이에 해당합니다. 다음은 콜라보레이티브 필터링 기술입니다. 사용자의 소비 패턴을 분석하여 개인별 맞춤 추천 목록을 재생하는 기술로 이는 개인화 추천의 핵심 기술입니다. CF는 콜드 스타트 문제와 추천 결과를 다양화하기 위해 CBF와 결합하기도 합니다. 다음은 추천 최적화 기술입니다. 추천 최적화 기술은 추천 엔진을 개인별로 동적 할당하여 서비스의 성과를 극대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추천 알고리즘은 다양할 뿐만 아니라 단일 알고리즘이 모두를 만족시킬 수 없고 오늘을 만족하더라도 내일은 불만족스러울 수 있습니다. 이 기술은 사용자의 만족도를 끊임없이 평가하여 단위 추천 엔진을 동적 재할당하여 서비스의 추천 성과를 극대화하는 것을 돕는 기술입니다. 이렇게 컴패스는 3개 주요 기술 그룹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모두 최근 기술 동향처럼 AI 기반으로 개발되었습니다. 다음은 우리 플랫폼이 제공하는 추천 기술 중에 음악 CF 추천과 영화 키워드 추천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그림은 음악 CF 추천을 보여줍니다. 먼저 사용자의 지난 로고를 분석하여 학습의 데이터에 사용할 수 있도록 전처리를 합니다. 음악은 한 번에 하나의 음악을 소비하지 않고 다양한 음악을 소비하는 경향이 있어 최고 한 개 추천 결과보다는 다양하고 하지만 사용자가 싫어하는 음악을 제외할 수 있게끔 모델을 설계하였습니다. 그래서 학습의 입력을 재생 이력과 재개 이력 2개로 구성하였고 이렇게 학습된 모델을 통해 사용자에게 추천 결과가 생성됩니다. 하지만 이런 과정을 수행하기 위해서 저희는 스파 클러스터와 GPU 클러스터 그리고 대용량 데이터를 저장하기 위한 파일 시스템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아시다시피 이런 인프라를 구성하는 것이 저희가 하려는 일보다 더 많은 노력이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개발팀은 저희가 이런 시스템을 자체 구축하는 것보다 AWS의 매니지 서비스를 이용하면 더 직관적으로 구축할 수 있고 운영의 부담을 줄일 수 있을 걸 판단하여 다음과 같이 AWS상의 시스템을 구축하였습니다. 이 도면은 플로의 전체 서비스는 아니고 플로의 추천 중에 CF에만 해당되는 그림입니다. 사용자 로그는 S3에 적재되고 주기적으로 EMR과 P3 인서를 통해 전처리, 학습이 이루어집니다. 추천 결과는 다시 S3에 적재되고 플로의 서빙 시스템을 통해 사용자에게 노출되고 있습니다. 이거를 그릴 때 좀 더 복잡하고 있어 보이게 좀 그리고 싶었는데 이게 좀 너무 단순하게 좀 그려져서 조금 아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플로의 추천이 적용된 예를 좀 동영상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플로에 대해 좀 더 말씀드리면 플로는 앞서 설명한 음악 추천의 목적이 실현된 결과입니다. 즉 청취자가 중심이 되어 청취자를 만족시킬 수 있는 음악이 끊임없이 흘러나오겠다고 하는 철학이 실현된 결과물로 저희는 기술로 사람의 취향을 분석하고 기술로 음악을 분류하고 기술로 비슷한 가수와 비슷한 작곡자를 추천하고 기술로 비슷한 음악을 추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옥수수 추천에 적용된 키워드 추천입니다. 서비스는 매우 직관적으로 나타나며 저희는
영화의 내용을 대표하는 단어를 머신러닝 기반으로 뽑아내고 있고, 이 뽑아낸 키워드를 기반으로 유사한 영화를 추천하고 있습니다. 이런 일련의 과정은 동영상으로 저희가 좀 만들어 놓은 자료가 있어 동영상으로 기술을 좀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설명한 추천은 당연히 이제 좋은 성과를 위한 도구로, 실제로 저희는 다음과 같은 결과를 얻었습니다. 옥수수 추천의 경우에 개인화 추천에 의해 홈화면을 제공받는 사용자가 그렇지 못한 사용자에 비해서 3배에서 5배 높은 재생 전환율을 보였습니다. 플로의 경우에는 추천이 핵심 기능이고 기본 기능으로 들어가 있어 이와 같은 비교는 하지 못했는데, 정상 평가를 결과를 보시면 보시다시피 추천이 매우 좋았고 취향에 잘 맞았다라는 내용이 많았습니다. 지금까지 SK텔레콤의 미디어 서비스와 추천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추천은 미디어 감상에 뗄 수 없는 부분으로 나이스 투 해브가 아닌 머스트 해브 기술입니다. 저희는 5 시대에 맞춰 더 추천 기술을 발전시키고자 합니다. 저희가 또 지금 계획하고 있고 개발하고 있는 추천 기술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 먼저 상황 추천이 있습니다. 상황 추천은 사용자의 상황과 환경 정보를 추천 결과에 반영하는 것으로, 시간, 장소, 날씨와 같은 환경 정보나 여행이나 운전과 같은 상황 정보를 추천 결과에 반영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통상 추천은 콘텐츠 재생 전후에 일어나는 데 비해 저희는 재생 중에도 추천이 일어날 수 있는 시나리오를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은 통합 추천입니다. SK텔레콤은 ICT 회사로 미디어뿐만 아니라 11번가, 스토어와 같은 커머스 영역이 있습니다. 저희는 플로에서 주로 퀸을 듣는 사용자에게 다른 음악도 추천해야 되지만, BTV에서 보헤미안 립소디를 추천하거나 11번가에서 프레디 머큐리의 옷도 추천을 하려고 합니다. 감사합니다. 잘 들으셨죠? 저도 사실은 플로우를 쓰고 있는데요. 그 날씨라든지 연령대 그리고 어떤 장르 기반으로 추천을 해주시는 기능이 되게 저한테는 인상적이었고 정말 잘 쓰고 있습니다. 발표 감사합니다. 그 두 번째는 아까 그 세 개 레이어 중에서 아래 단계에 이제 있는 그 ML 인프라스트럭처 프레임워크를 설명을 드렸어요. 이 두 번째 가운데 단에 있는 이제 ML 서비스, 저희 ML 그 플랫폼 서비스인 아마존 세이지 메이커라는 그런 사례를 좀 소개를 드리려고 합니다. 자, 기계학습을 하기 위해선 여기 계시는 분들 다 이제 많이 아시겠지만 뭐 데이터를 수집하고, 그리고 뭐 어떤 학습용 데이터를 준비한 다음에 뭐 알고리즘도 선택하셔야 하고, 학습을 위한 뭐 환경 세팅한 다음에 학습하고, 모델 튜닝하고, 모델 튜닝이 잘 안 되면 다시 하고, 뭐 이런 여러 가지 과정을 거쳐가지고 결국에는 그 학습 모델이 완성이 됐어요. 그것도 이제 배포를 하려면은 이제 뭐 실제 서비스를 위한 환경 세팅하고, 배포하거나 뭐 확장하거나 이런 여러 가지 그런 일련의 과정들이 있죠. 이게 되게 많고 복잡하고 정말 어려운 그런 과정들입니다. 이런 과정들을 저희가 단순화시키기 위해서 노력한 그 서비스가 이 아마존 세이지 메이커라는 서비스인데요. 크게 이 세 단계로 모듈화했습니다. 그래서 구축, 학습, 배포 과정에 있어서 단독적으로 지금 별도로 작업이 가능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이제 보다 더 이제
뭐 관리하는 세팅하는 부분들을 자동화하거나 이런 부분들 되게 그 작업량을 줄일 수 있도록 저희가 서비스를 개발했습니다. 이 서비스를 제가 오늘 설명을 다 드릴 수는 없고요. 저희 오후에 세션이 또 5시쯤에 아마존 세이지 메이커 세션이 별도 있습니다. 그때 한번 들어보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세이지 메이커를 쓰시면은 어떤 비용 절감의 효과라든지 여러 가지 효과들이 있는데 대표적으로 좀 몇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그 그라운드 트루스라는 그런 데이터 라벨링을 자동화하는 그런 기능들을 쓰시면은 70% 이상 가까이 비용을 절감했다라는 그런 사례가 있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알고리즘을 프리빌트 알고리즘 제공을 드립니다. 그리고 사실 그걸 쓰지 않더라도 다른 고객들이 올려놓은 그 마켓플레이스에 올려놓은 그런 기계학습 모델들을 쓰실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그 선택지를 쓰실 수 있는 상황이 있고 한번 그런 학습된 모델들을 배포하거나 할 때 원클릭 배포가 가능하다든지 한번 훈련된 거는 엣지 클라우드, 엣지 컴퓨팅 디바이스에 다양한 형태로 적용이 가능합니다. 제가 이 사례를 좀 국외 사례를 하나 가져오려고 했는데 기존에는 뭐 금융, 좀 뭐 리테일, 제조 이런 것들이 이제 소개가 많이 되는데 제가 오늘은 조금 다른 걸 가져와 봤어요. 예, 한번 보시고 얘기하시죠. 사실 이걸 그냥 지나쳐 보면은 뭐 그냥 F1 소개인 것처럼 보이는데 중간중간에 저희 데이터 분석한 그런 화면들이 다 섞여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보시면 더 좋을 것 같고요. 이 F1에서 뭐 5억 명 이상의 팬을 가진 그런 F1이 저희 세이지 메이커를 쓰십니다. 그래서 세이지 메이커를 기반으로 데이터 분석을 하고 있고요. 왼쪽에 제가 이제 클릭을 하면은 왼쪽 화면이 움직일 거예요. 한번 보시면은 이 자동차 지나갈 때, 레이싱카 지나갈 때 오른쪽에 이 확률들, 숫자들이 보이잖아요. 이 숫자들이 이 추월 가능성을 보여주는 거예요. 추월 가능성들을 예측을 하는 건데 차량의 120개 센서에서 뭐 몇 초에 그 3기가바이트 규모의 데이터를 수집하고 이런 다양한 분석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측을 하는 거죠. 그리고 자동차의 타이어를 언제 교체해야 하는지 그리고 지금 마모가 얼마나 되는지 이런 부분들까지 데이터 분석을 해서 이런 정보들을 제공을 하는 건데요. 실제로 여기 그 F1의 그 디지털 혁신 디렉터인 피트 사멜라라는 분이 얘기를 이렇게 하셨습니다. 그동안 쌓아놓기만 했던 데이터를 클라우드로 옮겨서 활용함으로써 새로운 그런 어떤 다양한 고객 경험을 제공할 수 있었다라는 얘기를 하셨는데 실제로 이제 거의 65년 동안 모아놓은 데이터가 있는데 이걸 가지고 저희 이제 S3에 옮기면서 다양한 분석들을 여러 가지 지금 하고 계세요. 그래서 이제 실제로 그 데이터 분석을 기반으로 뭐 레이스 포맷이라든지 트랙 디자인이라든지 어떤 그리드 포메이션들을 바꾸는 개선하는 그런 데까지 활용을 하고 계셔서 바야흐로 이제 모터 스포츠의 어떤 패러다임 전환의 그런 계기가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사실 이것뿐만이 아니라 그 미국에서 가장 유명한 이제 가장 인기 있는 스포츠인 메이저리그하고 NFL 같은 경우에도 저희 세이지 메이커를 활용해서 데이터 분석을 하고 계십니다. 특히 이제 메이저리그 같은 경우에는 도루 성공률 그리고 투구 캡처 분류 이런 서비스 이런 그런 기능들까지도 저희 데이터를 수집한 걸 가지고 세이지 메이커 기반으로 예측을 하는 그런 기술들을 선보이고 있고 NFL도 지금 그 선수들이 양쪽 그 어깨에 있는 그 패드에 있는 센서 그리고 경기장 중간중간에 있는 센서에서 데이터를 수집을 해서 그걸 가지고 이제 경기 예측이라든지 이런 서비스들을 제공을 하고 있어요. 실제로 NFL 같은 경우에는 매주 3테라바이트 이상의 데이터를 수집을 일단 하고 있어서 그걸 가지고 이제 어떻게 미디어를 통해서 지금 이 스포츠를 즐기는 고객들에 대해 차별화된 서비스를 제공할 것인지를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스포츠 사례를 말씀드렸는데 세이지 메이커의 또 국내 사례를 대표 사례를 좀 소개를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KB 국민은행에서 저희 세이지 메이커를 활용을 해서 금융사기 방지 시범 과제를 진행을 했는데요. 구태훈 부사장님께서 발표를 해주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소개받은 국민은행의 구태훈입니다. 저는 데이터 전략본부에서 데이터 기획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제가 하는 일을 잠깐 설명드리면 저희 국민은행의 데이터 전략을 수립하고 또 인공지능을 이용해서
은행의 금융 서비스를 보다 획기적으로 개선하는 일, 또 데이터 거버넌스와 관련된 일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앞서 추천 엔진에 대한 소개가 있었는데 저도 이제 추천 엔진을 담당을 하고 있고 내년도 정도가 되면 조금 더 획기적으로 개선된 금융 상품 추천 엔진이 선보이게 될 계획에 있습니다.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크게 한 두 파트로 나눠서 첫 번째로는 이제 국민은행이 어떤 형태의 데이터 전략과 인공지능의 전략을 가지고 일을 하고 있는가, 또 서비스를 만들고자 하는가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제 내부에서 진행되는 것들을 사실은 좀 공개하기가 좀 어려워요. 그래서 저희가 금감원하고 같이 진행을 했던 그 시범 과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잠깐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은행에서 그 데이터나 인공지능의 전략은 저희는 이제 원천적인 기술을 만든다라기보다는 사실은 어떻게 하면 우리의 고객의 서비스를 개선할 수 있을까, 또 미래의 금융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까라는 취지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비즈니스 퍼스트, 그러니까 테크니컬 퍼스트가 아니라 정말 우리 금융 서비스를 개혁할 수 있을까, 또 새로운 고객의 니즈에 맞춰서 새로운 서비스를 만들고자 할 때 데이터나 인공지능이 어떠한 역할들을 수행할 수 있을까, 이러한 비즈니스 혁신에 초점을 제일 먼저 두고 있고요. 두 번째로는 이게 한번 잘 만들고 그 최고의 서비스가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지속적으로 개선해야만 어떻게 보면은 잘 만들 때까지 계속 만들어야 되는 거죠. 다시 개선을 해야 되는 거고, 그게 어떻게 보면 요즘에 많이 이제 회자되고 있는 DevOps라는 표현으로 얘기될 수 있지만 지속적으로 서비스를 개선하는데 노력을 하는 것이 됩니다. 또 세 번째로는 저희 내부의 조직도 굉장히 많은 비즈니스 부서가 있습니다. 저희 이제 영업 조직을 제외하고 본부 부서는 한 80여 개 본부 부서가 있는데 그 80여 개 본부 부서 간에 사실은 협업을 통해서 모든 일들이 이루어집니다. 따라서 이러한 새로운 금융 서비스를 데이터나 인공지능을 기반으로 만들고자 할 때는 이러한 콜라보레이션이 매우 중요하고요. 또 현재는 많은 스타트업들과 이러한 협업 체계를 또 외부와의 관계를 통해서 이루어내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의 데이터와 비즈니스에 대한 전략을 본다면 이런 세 가지의 전략적 방향을 가지고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가장 중요한 이제 하단은 데이터라고 볼 수 있고, 그것들을 가지고 다양한 실험을 통해서 비즈니스의 실행력을 갖추고 비즈니스 실행을 통해서 나온 피드백이 다시 데이터에 담기고,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저희가 이제 새로운 그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을 위한 비즈니스 혁신 과제들을 진행하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물론 여기에는 내부적으로 필요로 하는 업무 개선의 효과를 위한 부분들, 또 고객의 서비스, 또 은행이 가져야 되는 리스크나 또 관리, 통제에 대한 부분들까지를 전체 모든 금융산업의 영역에 있어서 다 이러한 시도들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제 그러한 시도들 중에서 공개가 가능한 부분, 즉 저희가 이제 금감원 또 AWS와 MOU를 통해서 시범적 과제를 수행했던 내용들을 먼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제는 이런 겁니다. 은행 내부가 아니라 사실은 은행이라고 하는 기관을 사칭해서 이러한 문자 메시지들을 보냄으로써 저희의 소비자, 고객분들이 곤란에 빠지는 문제들이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이 굉장히 사실은 큰 사회적 문제를 일으키고 있어요. 물론 이제 금융권 사칭 부분들은 두 번째고, 택배라든지 이런 이제 보다 많은 이런 사칭 문자들이 어마어마한 숫자로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문제를 금감원하고 같이 조금 풀어보자라고 했을 때 이런 과제들을 좀 쉽게 접근할 수 있을 거라고 처음엔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뒤에 이제 여러 가지 데모를 보여주고 또 어떻게 수행했는지 말씀드리겠지만 제일 큰 어려움은 데이터에 대한 확보에 있었습니다. 네, 데이터의 확보. 즉 이러한
사칭 문자들 자체를 저희가 풍부하게 갖고 있지 못하다라고 하는 것들이 또 그것들이 잘 분석할 수 있거나 AI 알고리즘에 적용할 수 있는 형태로 데이터화되어 있지 않는 뭐 사진으로 찍혀 있다거나 아니면은 뭐 그냥 메모로 해서 올려져 있다거나 원천 이러한 이제 메시지가 보관되어 있지 않았다거나 이런 이제 문제점들이 봉착을 하고 있는 것은 현실입니다. 문제를 살펴보면 사람이 보더라도 잘 분간하기 어렵습니다. 저희가 이거를 은행 직원들한테도 나눠드려 봤어요. 그러니까 이게 사칭 문자와 사칭 문자가 아닌 것들을. 그런데 사실 사람도 분별하기 어려워요. 네, 거의 대부분 다 틀린다고 보시면 돼요. 근데 이제 잘 살펴보면 유사점과 차이점을 분별할 수 있어요. 굉장히 여러 번 저희가 이제 트레이닝 해보면, 왜냐하면 이제 기계 학습을 시키기 전에 사람이 되는가를 먼저 봤던 거거든요. 저희가 이거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접근했냐면, 이러한 데이터들을 인공지능 알고리즘을 가지고 판별할 수 있는 모형을 만들고 그것들을 앱에 적용해서 이러한 이제 그 스미싱 문자 가능성들을 고객에게 알려주는 이러한 방식으로 이제 구현을 해봤고요. 뭐 중간에 과정들은 당연히 이제 독투벡터라든지 이런 이제 그 사전 전처리 과정들을 통해서 그 다양한 이제 그 최신의 딥러닝 알고리즘 또는 기존의 통계적 모형들을 다양한 모델로 평가를 해서 모형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왜 AWS 환경에서 시작을 했는가라고 보면, 사실은 기관 대 기관이 그 같이 협업을 하기 위해서 내부의 시스템이 아니라 사실은 이런 협업 공간들이 필요했고, 또한 데이터들을 중앙에 같이 쉽게 모으고 또 알고리즘 자체를 개발하고 테스트하는 그 시간을 단축할 수 있는 환경들이 필요로 했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아키텍처를 구성을 하고 알고리즘을 적용을 해봤던 예가 되겠습니다. 물론 이제 시범 과제이긴 하지만 저희가 이제 금감원을 통해서 입수했고 저희 은행이 갖고 있는 데이터들을 가지고 모형을 평가했을 때는 꽤 효과적인 모형, 즉 저희가 사람이 해봤더니 사람은 한 50~60%밖에 안 돼요. 내가 눈으로 분별을 해봐도. 근데 기계는 거의 다 분별을 할 수 있더라고요. 기존에 있는 저희가 데이터가 충분히 확보가 된다라고 하면. 적용은 이렇게 저희가 이제 그 리브똑똑이라고 하는 대화형 플랫폼을 가지고 있습니다. 리브똑똑 안에서 이런 문자 메시지를 받으면 어떤 사기 확률이 몇 %고 그래서 이걸 신고할래 안 할래 이런 이제 시나리오로 저희가 데모 앱을 만들어 봤었고요. 간단하게 그 저희가 시연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이 공간도 저희가 이제 이러한 이제 환경 자체도 저희가 2KB라고 하는 그 KB 국민은행의 그 이러한 이제 플랫폼을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그 안에는 AWS 서비스들을 가지고 쓰고 있는데 그 외에도 다양한 서비스들을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이제 2KB 플랫폼 안에서 모형을 개발하고 모형 개발한 것들을 적용하고 그것들을 다시 한번 테스트해보고 이런 과정들을 거쳤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고요. 저희가 이제 당연히 이제 세이지메이커 안에서 주피터 노트북 환경에서 이러한 이제 코디 그 테스트를 위한 모형 개발부터 시작해서 테스트 환경까지들을 만들고 테스트를 해봤던 내용들 잠깐 보여드리고 있는 거고요. 요거는 이제 실제로 저희가 똑똑이라고 하는 그 리브똑똑 안에 있는 봇이라고 볼 수 있는데 그 안에서 이러한 이제 문자들을 받았을 때 어떻게 모형이 실제로 동작하는지를 보여주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사기가 아닐 확률이 높은 거죠. 6%밖에 안 되니까. 그런데 이제 좀 다른 문자가 왔을 때 사실 이렇게 받아보면 제가 봐도 이게 사기인지 아닌지 잘 분별하기 힘들어요. 그런데 실제로 이제 봇이 이러한 문자들을 봐서 체크를 해보면 사기 문자 확률이 뭐 92% 정도 되는구나 라고 해서 신고를 할래? 라고 하는 것까지를 만들 수가 있었습니다. 또 다른 예를 보여주고 있는 거고요. 네. 이런 경우도 마찬가지로 다른 문자지만 굉장히 낮은 그 사기일 확률, 즉 정상 문자일 확률일 거다라고 보고 있는 거죠.
저희가 이것들을 왜 어떻게 보면 확률적인 부분으로 보여주는가라고 하면 우선에는 이제 저희가 이거에 대한 확신을 아직은 조금 더 갖기 어려운 부분이 있으나 봐요. 왜냐하면 이게 100만 건 중에 한 건이라도 오류가 생겼을 때 사실 그거를 은행이 책임져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시범적인 과제로 우선에 이렇게 보여주고 있고 이것들의 이제 퀄리티가 높아졌을 때 사실은 이렇게 저희의 서비스로 만들 수가 있겠죠. 마지막으로 저희가 이것들을 저희 클라이온,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외부하고 협업을 하는 공간이 있습니다. 그래 클라우드 플레이온이라고 하는 이름인데 거기에 현재 공개를 하고 있고요. 알고리즘 또한 이제 오픈 소스 형태로 공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 지지난주인가요? 저희가 이제 금감원하고 한번 행사를 했는데 그 보안 업체 세 군데에 뭐 질환지교소프트, 후후, 그다음에 소만사 등에 먼저 이 알고리즘을 같이 전달하는 그런 이제 행사도 가졌는데 저희뿐만 아니라 타 은행들도 참여를 해야 되고 통신업체, 보안업체, 금감원 이렇게 같이 해서 이와 같은 에코를 가지고 API 형태로 이런 스미싱 또는 사기 문자 방지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만들어가서 소비자 보호를 위한 노력들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굉장히 직관적인 그런 유스 케이스였던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사실 시간이 조금 이제 오버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최대한 알짜배기로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은 AI 서비스입니다. 그래서 AI 서비스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뭐 고객분들이 따로 뭐 학습을 하거나 뭔가 뭐 데이터를 가지고 작업을 하실 필요가 없게 일반적으로 많은 고객들이 쓰는 그런 기능들을 저희가 다 구현을 해놨습니다. 주로 이젠 보고 듣고 말하는 종류의 서비스일 거예요. 그래서 비전, 스피치, 언어, 뭐 챗봇 이 중에서는 이제 예측화 추천은 포캐스트 퍼스널라이즈는 이제 아마존닷컴의 그 예측 추천 기술과 예측 기술을 기반으로 만든 저희 서비스예요. 그래서 이 내용은 저희가 별도 세션으로 한 번 더 소개를 드릴 예정입니다. 좀 사례를 조금 설명드리면 리버티 뮤추얼 인슈런스라는 그런 회사가 있어요. 거의 5만 명 가까이의 직원이 800개 이상의 그런 전 세계 사무실에서 이제 근무를 하고 계시는데 이 회사가 고객을 응대하는 직원들의 효율성을 극대화시키는 것이 굉장히 이제 고객 만족을 시키고 회사 효율성을 향상시킨다고 믿고 그 고객 이제 내부 직원들을 위한 챗봇 서비스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넥스트라는 저희 챗봇 서비스를 활용을 하셨고요. 왼쪽에 보시면은 동영상이 나올 거예요. 그래서 이제 소피아에 대해서 물어보게 되면 소피아가 어떤 사람인지를 알려주게 되고, 그리고 예를 들어서 점심시간을 물어보게 되면 점심시간에 대한 정보, 그리고 어떤 직원 아니면 어느 위치, 뭐 여러 가지 질문들을 물어봅니다. 이런 질문들을 물어볼 때 뭐 저희가 어떤 메뉴를 타고 들어갈 필요가 없이 바로 이제 그 챗봇 서비스가 내용을 제공을 하는 거죠. 이렇게 해서 결국에는 아까 말씀드렸던 그 데이터 선순환 구조가 또 성립이 돼요. 그래서 많은 그러니까 그 직원들이 어떤 걸 주로 물어보는지, 어떤 걸 더 궁금해하는지 그 데이터가 더 쌓이게 되고 그 효율성 올라가게 되고 결국에는 이 고객의 이제 직원들이 더 효율성을 극대화시킴으로써 비즈니스 자체도 뭔가 좀 더 달라지게 되는 부분이 있는 거죠. 이제 국내 사례를 좀 소개를 드릴 예정인데요. 네, 국내 사례는 그 CBSI 노컷뉴스 사례입니다. 저희 아마존 폴리라는 그 텍스트 투 스피치, 그러니까 글자가 있는 것을 사람이 읽듯이 자연스럽게 읽어주는 그런 기능이 있습니다. 아마존 폴리 기능을 사용해서 읽어주는 뉴스 서비스를 시작을 작년에 하셨고요. 실시간 스트리밍 서비스로 시작을 하셨다가 점차 이제 경험에 따라서 그 다른 형태로 이제 진화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섹션별로 예를 들어서 경제, 사회, 문화별로 다른 음성 톤을 적용을 해서 활용을 하고 계시고, 그다음에 보도용으로 어휘가 조금 달라져야 한다는 그런 부분 때문에 보도용 어휘에 대한 부분들을 세팅을 하시고요. 그다음에 어떤 그 음성 파일을 만들어 놓고 배포하는 식으로 그 아키텍처를 또 변환을 하기도 하십니다. 그리고 제가 조금 더 인상적이었던 거는 이 광고 삽입을 해서, 그러니까 그 기사 전후로 20초간의 광고 삽입을 해서 수익을 발생시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존에 없었던 비즈니스와 없었던 레베뉴를 창출을 한 거죠. 이렇게 작게 이제 조그마한 그런 유스 케이스로 시작을 했지만 지속적으로 이제 빠르게 변화를 하면서 계속 어떤 비즈니스 자체를 바꾸고 있는 어떤 클라우드에 굉장히 적합한 사례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례 그 읽어준 뉴스 동영상을 한번 만들어 봤는데요.
이 지난주 뉴스를 그냥 그대로 가져와 일본 봤습니다. 정부는 세계무역기구 상소기구가 한국 정부의 후쿠시마 주변산 수산물 수입 금지 조치가 타당하다고 판정했음에도 불구하고 한국의 수입 금지 해제를 계속 요구하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네, 여기까지 좀 들어보고요. 이거는 이제 아마존 일본 폴리라는 정부는 그런 서비스가 그 기사가 있을 때 그거를 읽어주는 서비스였습니다. 근데 이제 노코뉴스 같은 경우에는 이미 많이 확보된 그 이미지랑 동영상 자료가 많이 있으신 거예요. 그래서 그 포토뱅크 서비스를 이제 모든 걸 다 데이터화를 해서 B2B 비즈니스를 하겠다라는 게 이제 니즈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진 보시면 이제 손흥민 사진이 올라갔을 경우에 예를 들어서 보시면 예시를 보는 거고요. 이 사진이 올라갔을 때 사람이 있고 이게 골드까지도 인식을 해요. 어떤 개체들이 이 사진에 있는지를 인식을 하게 되는 거고요. 이 데이터가 나오고 얼굴 특성에서 예를 들어서 뭐 앵글이 뭐 캄 뭐 어떤 표정들이 나오는데 해피라는 거는 한 80 몇 프로 정도 나오죠. 그리고 새드라는 거는 확률이 되게 낮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어떤 표정이 어떻게 변하는지까지 다 인식을 하는 거예요. 그다음에 이거는 지금 이미지 관련된 그 데이터였는데 동영상도 지금 가능합니다. 동영상도 한번 보여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아이유입니다. 네, 노컷뉴스 10주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앞으로도 국민들에게 쭉 사랑받는 동영상 내에서도 노컷뉴스가 어떤 개체가 되길 있고 바랄게요. 뭐 어떤 노컷뉴스 표정을 짓고 있다라든지 이런 확률까지 다 나오게 됩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사례를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해요. 사실 저희 AI 서비스가 굉장히 많이 있지만 다 설명드릴 수 있는 시간은 없어서 대표적인 그 서비스를 좀 골라왔어요. 지금 마지막으로 설명을 드릴게요. 트랜스크라이브라는 서비스인데요. 이거는 저희 한국어 지원을 3월 달에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음성이 있을 경우에 그걸 텍스트로 자동으로 바꿔주는 그런 서비스예요. 그래서 제가 직접적으로 동영상을 하나 이제 샘플로 가져와서 제가 AWS 콘솔에서 직접 들어가서 돌려본 다음에 그 텍스트 파일을 가져온 사례를 제가 잠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혁신 가능성을 높여드리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차별화되지 않는 IT 인프라 관리에 더 이상 신경을 쓰실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비즈니스에 집중하실 수 있도록 저희가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로, 기존에는 인프라를 준비하는 네, 비교적 그래도 그 배경음악이나 이런 게 없으니까 잘 들리는 거 아니냐. 그래서 제가 배경음악이 있는 인터뷰 화면을 좀 가져왔고요. 이 인터뷰 화면은 제가 나옵니다. 네. 고객들이 그 데이터의 중요성 인식을 하게 되면서 빅데이터와 머신러닝에 대한 그 적용 범위가 빠르게 확산이 될 거라고 보고 있는데, 저는 또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AI 애플리케이션 서비스 역시 또 쉽게 빠르게 적용할 수 있기 때문에 향후 2, 3년간 조금 더 빨리 많은 시도들이 이루어질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이거 실제로 제가 뭐 만든 건 아니고 직접 그 콘솔에서 돌린 걸 제가 그대로 가져온 겁니다. 그래서 비교적 정확히 인식을 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럼 이 서비스가 어떻게 쓰이느냐? 만약에 콜센터를 운영을 하실 경우에는 콜센터의 대화 내용을 그대로 다 텍스트로 바꿀 수가 있죠. 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콜센터의 대화 내용이 어떤 텍스트로 다 바꿔지면 그 텍스트 마이닝을 통해서 우리 고객들이 지금 실시간으로 어떤 것들을 주로 언급을 하고 있고 어떤 문제를 많이 제기를 하고 있는지를 그 대시보드로 보여줄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VOD 자막, 뭐 폐쇄 자막 이런 부분들도 가능하고, 어떤 또 미디어 업계에서는 이건 인터뷰할 때 기자들이 쓰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인터뷰하면서 그걸 다 일일이 적는 게 아니라 그 뭐 미디어 파일을 만든과 동시에 다 텍스트로 바꿔서 뭔가 이제 작업에 바로 적용이 되게끔 그렇게 할 수 있다. 제가 생각지 못했던 다른 또 유스 케이스가 있을 거예요. 그런 것들도 가능합니다. 자, 그래서 제가 마지막으로 조금 다시 한번 강조드리고 싶은 게 있어서 정말 너무나 단순하지만 그리고 너무나 뻔하지만 강조를 드리고 싶은 게 4가지가 있습니다. 이제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에 있어서는 인공지능 기계학습은 필수 요소가 되었고, 지금 어떤 산업군을 어떤 산업군이고도 다 지금 인공지능 기계학습 쓰려고 노력을 하고 계십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스포츠에서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고객의 비즈니스 목적과 현황에 따라서 아까 저희가 제공드리는 이 3가지 방향들이 있으면은 거기에서 어떤 지금 우리가 어떤 상황이다, 어디에 적합하다라는 걸 선택하셔서 쓰실 수가 있는 상태고요. 그리고 작게 시작을 하지만 결국에는 계속 실험과 혁신을 반복을 하면서 지속적으로 발전시킬 수 있는 그런 형태로 검증을 하면 좋겠다라는 부분을 제가 꼭 강조를 드리고 싶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강조를 드리는 거는 오늘 제가 첫 세션이에요. 그러니까 오후에 지금 세션들이 많은데요. 그 관련 세션이 4개가 더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정말 말씀드리고 싶은데 말씀 못 드렸던 아마존 포캐스트, 그 퍼스널라이즈, 그 아마존닷컴의 기술을 기반으로 AI 서비스를 구현을 했던, 그리고 예측 서비스, 추천 서비스가 11시 10분, 5시 20분에 준비가 되어 있고요. 그리고 여기 계시는 분들 중에서 혹시 데이터 사이언티스트, 머신러닝 엔지니어 분이시면서 뭔가 조금 더 심화된 내용을 듣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이 딥러닝 모델 부분과 세이지 메이커 강연을 들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 그리고 지금 엑스포 행사장 내에서 기계학습 부스가 있으니까 많이 와서 질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감사합니다.